국가가 사라졌을 때 과연 누가 국가의 일을 대신할까요? 미국에서는 국가가 실패하면 시민이 항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분노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은 국가보다 먼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반복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섰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조용한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보상도 없었으며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들은 늘 먼저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은 합리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자유는 최선이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이었죠. 20세기 이후 위기를 맞은 사회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개입하고 시민은 요구하고 혼란은 장기화됐죠.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예외 사례를 꺼냈습니다. 한 나라는 이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를 복수 전공하고 있죠. 저는 데이터를 신뢰하는 편이고 감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감동이나 이상론 같은 건 별로 신뢰하지 않았죠. 위기 속 사회 시스템이라는 강의 제목도 처음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이 필요했고 마침 이 강의에 자리가 남아 있었죠. 그렇게 저는 별 기대 없이 그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출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강의 계획서도 나눠주지 않았죠. 화면에는 세 단어만 떠올랐죠. 카트리나, 코로나, 텍사스.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은 합리적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교수님은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집단은 비합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죠. 교수님은 첫 번째 사례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꺼냈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죠. 치안 시스템이 무너지자 약탈이 시작됐고 무장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계약이 깨진 겁니다. 국가가 보호를 멈추자 개인들은 생존을 위해 움직였고 그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문제는 그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집단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초 미국 전역에서 사재기가 벌어졌고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죠. 지역별로 대응이 갈렸고 백신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자유는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개인의 자유보다 더 합리적으로 퍼져나갔죠. 개인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 할수록 집단의 안전은 무너졌고 결국 모두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텍사스 전력 대란이었죠. 2021년 겨울 극심한 한파가 텍사스를 강타했고 전력망이 붕괴됐습니다. 수백 명이 추위에 목숨을 잃었죠. 교수님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각 전력회사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설비에 투자하지 않았고 각 가정은 자기 집만 따뜻하게 하려 했죠. 개별적으로는 모두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교수님은 세 사례를 마친 뒤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합리적인 개인은 비합리적인 집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죠. 개인주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기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대안을 관찰해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개인이 합리성을 잠시 보류하고 집단 차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공동체적 반응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미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위기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한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동양 사회를 말하는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은 공동체적이고 서양은 개인주의적이라고요. 하지만 현대의 동아시아는 이미 개인주의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일본은 평시에 질서가 강하죠. 중국은 국가가 강할 때만 집단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건 평시가 아닙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순간이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국가가 흔들릴 때만 개인주의를 잠시 멈추는 사회.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전환이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하며 가장 반복적으로 관측된 나라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속으로 일본이나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나라는 평소엔 불만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동체 사회와는 거리가 멀죠. 그럼에도 위기에서만 그 사회는 갑자기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로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는 다른 운영체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운영체제를 기억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이 수업이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라는 걸.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상황은 국가가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잠시 멈춘 뒤 교수님이 덧붙였죠.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상태라는 걸 모두가 알았죠. 교수님은 1950년 6월 한국 전쟁 초기 상황을 꺼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행정이 붕괴됐고 치안이 사라졌으며 통신이 단절됐죠. 군과 정부는 남쪽으로 후퇴했고 민간인들은 혼란 속에 남겨졌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도망치거나 숨거나 그게 전부였죠. 국가가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남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개인주의 모델로 보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다음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일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긴 설명 대신 사실들을 차분히 나열하기 시작했죠. 민가가 개방됐고 피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사찰과 학교는 임시병원으로 변했고 농가에서는 식량을 공동으로 배급했죠. 민간 선박들이 피난민 수송에 나섰고 학도병과 의용대가 자발적으로 참전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법적 의무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죠. 이건 동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는 사라졌지만 기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능을 민간이 임시로 떠안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전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극단적인 전쟁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화면에 연도 하나를 띄웠죠. 2007년. 교수님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1만 톤 이상이 바다에 쏟아졌고 해안 수십 킬로미터가 오염됐죠. 군과 공무원, 장비가 투입됐지만 파도와 지형 앞에서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이 할 일은 없습니다. 위험하고 보수도 없으며 전문성도 필요 없는 단순 노동이었죠. 여기서 멈추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화면에 숫자 하나를 띄웠습니다. 123만.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학생, 노인, 군인, 종교인,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됐죠.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명령은 없었고 대가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3만 명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교수님은 태안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태안은 시민이 국가의 손을 연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과 연결했죠.
총을 들었던 손이 걸레를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구조였죠. 시대도 상황도 위험의 종류도 달랐지만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례들은 시민이 이기적이어서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합리적이어서 아무도 그 자리를 메우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은행 예금 인출이 제한됐죠. 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정부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개인들은 예금을 인출하려 했고 자산을 달러로 전환하려 했으며 현금을 보유하고 생존 단위를 최소화했습니다. 각 개인의 선택은 완벽히 이해 가능했죠.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은행이 습격당했고 약탈이 벌어졌으며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죠. 지역 공동체는 붕괴됐습니다. 교수님의 문장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멈추자 사회도 멈췄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였습니다. 2010년 이후 그리스는 국가 부채 위기에 빠졌고 긴축 정책이 시행됐죠. 공공 서비스가 축소됐고 실업이 폭증했습니다. 개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탈세가 증가했고 현금 거래가 늘었으며 공공요금 미납이 확산됐죠.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개인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고 시스템은 개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했지만 누구도 시스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였습니다. 1980년 이르피니아 대지진이 발생했고 수만 명이 사망했죠. 구조체계가 붕괴됐고 중앙정부의 대응은 지연됐습니다. 개인들은 가족 단위로 생존에 집중했고 지역을 이탈했으며 사적 네트워크에만 의존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구조 공백이 장기화됐고 약탈이 증가했으며 복구는 수년간 지연됐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몫만 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였습니다. 2021년 텍사스 전력 대란이었죠. 혹한이 몰아쳤고 민영 전력 시장이 붕괴됐으며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였죠. 교수님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설비에 투자하지 않았고 개인들은 자가 생존에만 집중하며 외부 개입을 회피했습니다. 각 단위는 합리적이었지만 아무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네 사례를 마친 뒤 종합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회들의 공통점은 시민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흔들렸을 때 개인이 대신 들어갈 자리를 상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한 행동은 윤리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한국 사례와 해외 사례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한국 전쟁과 태안에서는 국가 기능이 공백 상태였을 때 시민이 현장을 대체했습니다. 반면 해외 사례들에서는 같은 공백 상태에서 개인들이 탈출을 선택했죠. 교수님의 마지막 문장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어떤 사회는 흩어졌고 어떤 사회는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위기에서 사회를 지키는 건 선한 시민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된 시민입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준비된 시민.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문장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어떤 사회는 흩어졌고 어떤 사회는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위기에서 사회를 지키는 건 선한 시민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된 시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회들의 공통점은 시민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대한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죠. 기억의 문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국가가 사라진 순간 사회의 진짜 구조가 드러난다는 건 이제 이해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고 사회를 시험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죠. 한국 전쟁에서 민간은 군이 아니었지만 군의 기능을 했고 태안에서 시민은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전문가보다 빨랐습니다. 다른 사회는 흩어졌고 이 사회는 메웠죠. 이건 미담이 아니라
저장된 대응 방식입니다. 국가가 사라졌을 때 어떤 사회는 흩어졌고 어떤 사회는 스스로를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질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왜 그들은 굳이 손해를 선택했는가? 이번엔 사건 설명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했죠. 국채보상운동의 핵심은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뒤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왜 갚았느냐는 점입니다.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안 갚아도 됐었으니까요. 교수님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의 주체는 대한제국 정부였고 국민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었죠. 개인에게 돌아오는 보상도 없었고 실패할 경우 개인 손실만 확정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관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미국이었다면 정부 책임으로 끝났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반대였습니다. 담배를 끄는 상인들이 있었고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은 여성들이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강제는 없었고 명단도 없었으며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던졌죠. 이건 애국심의 폭발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집단적 합의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은 이 사건을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개인이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한 사건입니다. 국가를 사랑해서라기보다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진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특수한 시대 상황 아닙니까? 식민지 위기였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대답 대신 화면을 바꿨습니다. 두 개의 연도가 나란히 떠올랐죠. 1907, 1997. 90년이 지났습니다. 정권도 달라졌고 체제도 달라졌으며 국제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를 거라고요. 교수님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주의 체제였고 해외로 자산을 이동할 수도 있었으며 개인이 도피할 수도 있었죠. 책임을 회피할 방법도 많았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빠져나갈 출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국채보상운동보다 희생할 이유는 더 적었죠. 그런데 다시 같은 선택이 나타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300만 명이 참여했고 규모는 22억 달러에 달했죠. 법적 의무는 여전히 없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저는 그 순간 노트 쓰기를 멈췄습니다. 이건 전통도 아니고 캠페인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판단이 90년의 간격을 두고 반복됐던 겁니다. 한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그럼 이건 정부가 잘 유도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자료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시작됐고 언론이 확산시켰으며 정부는 오히려 뒤늦게 반응했죠. 이건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확산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국가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은 손해를 기부가 아니라 보험처럼 감수합니다. 희생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분산의 문제였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위험을 나누자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같은 조건의 다른 사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2001년 외환 붕괴 당시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죠. 시민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려 했고 달러로 도피하려 했으며 집단적 희생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국가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었다는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합리적이었던 겁니다. 다만 국가 위기를 개인이 대신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였습니다. 2010년 국가부도 위기 당시
탈세가 증가했고 공공 부담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됐죠. 사회는 분열됐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재정 위기와 재난이 겹쳤을 때 시민들은 국가 책임을 기대했고 개입을 최소화했죠. 교수님의 문장이 날카로웠습니다. 국가는 책임자였고 시민은 고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세 사례를 마친 뒤 핵심을 짚었습니다. 차이는 도덕이 아닙니다. 국가 위기를 개인 문제로 인식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굳이 나섰던 겁니다.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IMF는 그 계산이 아직 유효하다는 증거였죠. 다른 사회에서는 그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했으니까요. 국가가 망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개인은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선택은 본능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강의실 공기가 더 단단해졌죠. 이제 진짜 분석이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사건이 아니라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반복된 조건들이었죠. 국가의 빈번한 붕괴, 외세 침입의 반복, 중앙 권력의 취약성, 민간 생존의 자기 책임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국가가 항상 보호해준다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미국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항상 있었고 개인은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핵심 개념을 꺼냈습니다. 책임은 제도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학습됩니다. 한국 사회는 국가가 실패할 수 있다는 기억을 세대 단위로 축적해왔습니다. 국가 실패의 집단 기억. 그게 핵심 프레임이었습니다. 국가는 항상 실패할 수 있다는 학습이 세대를 거쳐 전해졌던 겁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전쟁도 끝났고 식민지도 끝났는데 왜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 질문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식민지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반응은 남았을까요? 교수님은 학교, 군대, 가정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에서는 재난 훈련이 일상화돼 있고 남의 일 아니다라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전해지며 공동 대응의 경험이 반복됩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관행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반응은 가르쳐진 윤리가 아니라 재현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다림이 기본값이 아닌 거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이나 중국도 집단주의 아닙니까? 왜 거기서는 같은 반응이 안 나타납니까?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집단주의 사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같은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일본부터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규칙과 매뉴얼이 강하지만 상향식 개입은 약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지시를 기다리고 자발적 선제 개입은 제한되죠. 일본은 질서를 잘 지키지만 질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질서를 지킨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고 민간 자율 개입이 제한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국가 개입을 기다리고 자발성은 억제되죠. 중국의 집단성은 시민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입니다. 교수님은 세 나라를 한 문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일본은 기다리고 중국은 명령을 받고 한국은 먼저 움직입니다.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정확해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교수님은 구체적 사례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사례를 꺼냈습니다. 요소수 사태를 생활용품 부족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요소수는 국가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자원입니다. 연료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데 왜 핵심 기능이냐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패배한 원인 중 하나는 병참 붕괴였죠. 의병의 핵심 역할은 전투가 아니라 보급과 군량 보호였습니다. 총알보다 먼저 떨어지는 건 늘 보급입니다.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간이 군과 부상병에게 물자를 우선 제공했고 트럭과 연료를 양보했죠.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이때 형성된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국가 기능이 멈추면 개인의 안전도 함께 멈춘다. 한국 사회는 핵심 기능부터 살린다는 위기 판단을 학습해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이건 애국심이 아니라 우선순위였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지지 않고 보급으로 유지되며 국가 기능이 멈추면 개인의 안전도 멈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라 우선순위였던 거죠. 교수님은 2021년 요소수 사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한국의 의존도 97%가 문제가 됐죠. 경유차가 멈추면 물류, 소방, 구급, 건설이 모두 멈춥니다. 요소수가 사라지면 총성이 없어도 국가는 멈춥니다. 교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논리로 보면 사재기는 완벽히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전매 차익을 남길 수 있으며 생계를 보호할 수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여기서 끝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된 장면은 달랐습니다. 밤에 소방서 앞에 트렁크가 열렸고 상자가 내려져 있었으며 사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요소수였고 이름은 없었죠. 소방차, 구급차, 응급출동 차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트럭은 멈춰도 되지만 구급차는 멈추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시민들은 정부를 대신한 게 아닙니다. 정부와 같은 우선순위를 더 빨리 공유한 겁니다. 대체가 아니라 선제 보호였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익명이었구나. 영웅이 되려는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소수는 상품이 아니라 기능이었고 합리적인 선택보다 먼저 움직인 행동이었으며 이건 기부가 아니라 보호였고 익명은 미덕이 아니라 규칙이었던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특수한 사례 아닙니까? 한국만의 예외적 상황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같은 조건의 다른 사회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나 파업으로 연료 위기가 오면 사재기가 벌어지고 가격이 폭등하며 정부 개입을 요구합니다. 국가 기능 보호는 개인의 역할로 인식되지 않죠. 영국은 2021년 연료 부족 사태 때 트럭 기사 부족으로 주유소에 연료가 고갈됐지만 시민 반응은 대기줄을 서고 개인 비축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집단적 보호 행동은 없었죠. 모두가 기다렸고 누군가 먼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공급망 위기 때 질서는 유지됐지만 자발적 우선 배분은 제한적이었고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질서는 있었지만 선제 개입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이 사회들의 시민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국가 핵심 기능을 개인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기억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굳이 나섰던 거라고요. 요소수는 시장에서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익명은 숨어든 게 아니라 목적을 드러낸 방식이었죠. 이 선택은 도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공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이해했다고 느꼈습니다. 한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그럼 이건 정부가 교육시킨 겁니까?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임진왜란 때 보급을 지킨 의병들의 판단이 한국전쟁 때 물자를 양보한 민간의 선택이 요소수 사태 때 익명으로 기부한 화물차 기사들의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우선순위였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위기 앞에서 같은 판단이 반복될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멈추지 않게 하는 쪽을 먼저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핵심 기능 우선 선제 보호.
그게 한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굳이 먼저. 이 두 단어가 한국 사회의 위기 대응을 설명합니다.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나섰고, 먼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된 우선순위의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가 사라졌을 때 누가 질서를 만들었는가? 강의실이 긴장했죠. 교수님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국가가 항상 보호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경험을 실제로 겪은 사회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야기였습니다. 치안은 존재했지만 보호는 선택적이었죠. 일본 경찰의 보호 대상은 일본인과 식민 행정시설이었고 조선인 민간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자경단을 조직했고 야간 순찰을 했으며 상호 방어 체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했죠.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건 저항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학습한 경험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도덕이 아니라 대응 방식이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1992년 LA 폭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로드니 킹 판결 이후 LA는 순식간에 무너졌죠.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고 방화와 약탈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철수했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한인타운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죠. 도움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은 너무 빨리 이해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살아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개인주의의 보고인 미국 사회에 섞여 살면서 미국식 사고방식을 익혀온 사람들이었죠. 한인 1세대 중 상당수는 이미 수십 년을 미국에서 보냈고 2세들은 아예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그들에게서 다른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교수님은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옥상 위에 선 중년 남성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군복무 경험이 있었고 총기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숙련도가 있었으며 진지 구축과 교대 근무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죠. 지휘관은 없었지만 언어는 공유돼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옥상에 섰고 누군가는 골목을 감시했으며 누군가는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역할이 나뉘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고 조직적 명령도 없었으며 사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오래 훈련된 팀처럼 움직였죠. 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래층을 맡았습니다. 누군가 식량을 나르면 다른 이는 물을 확보했죠. 교대 시간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본능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묻혀있던 한국인의 대응 방식이 위기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건 무장자경단 아닙니까? 폭력으로 폭력에 대응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차별 공격을 하지 않았고 구역 방어에 집중했으며 화재 확산을 차단하고 약탈을 억제하는 데 목표를 뒀죠. 이건 폭력이 아니라 치안 기능의 자치적 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쉽지 않다. 약탈자들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험을 계산하죠.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구성했던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찾고 서로를 지키며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 극복의 핵심이었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인들끼리만 뭉친 겁니까? 교수님은 가장 조심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동 이전 한인 상인들과 일상을 나누던 일부 흑인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외상을 허락했던 가게, 아이들에게 친절했던 가게, 오래 거래해온 가게가 있었죠. 그 관계를 기억한 사람들이 그날 밤 움직였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말로 막았습니다. 이 가게는 건드리지 마라. 정보를 알려주고 위험을 경고하고 지켜봤던 겁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LA에서는 오래 쌓인 관계와 학습된 대응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은 왜 무너졌습니까? 같은 폭동인데 왜 한인타운만 지켜졌습니까?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폭동이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무차별 약탈이 벌어졌고 내부 충돌이 일어났으며 방화가 확산됐습니다. 무기는 있었지만 규칙은 없었죠. 각자 도생이었고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무장과 자치는 다릅니다. 질서는 규칙을 공유할 때만 만들어집니다. 개인이 아무리 무장해도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공동체가 됐고 그래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가 없는 질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떠난 밤,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무질서에 휩쓸리거나 질서를 만들거나. 그들은 싸우기 위해 무장하지 않았고 지키기 위해 조직했습니다. 관계는 그날 밤 방어선이 됐던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국가가 사라졌을 때 어떤 사회는 무너지고 어떤 사회는 질서를 만듭니다.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일은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학습된 대응의 재현이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 살았어도 위기 앞에서 그들은 공동체로 돌아갔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질서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공유하고 함께 움직이는 시민들이 만드는 거였죠.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질서나 평화를 먼저 말하지 않았죠. 질문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은 1919년 3.1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은 성공 가능성이 낮았고 실패 비용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팩트는 냉정했죠. 무장도 없었고 중앙 지휘도 없었으며 국가 보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은 확실했죠. 그런데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학생, 상인, 농민, 종교인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동원령은 없었고 불참에 대한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온 거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건 애국심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핵심은 의무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이건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었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국가의 일을 자기 일로 판단한 개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가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는 숨어도 됐으며 누군가는 침묵해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나왔던 겁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나섰던 거죠.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질서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먼저 나선다는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질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그럼 이건 순간적 흥분 아닙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나온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자료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3.1운동은 한두 번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개월간 지속됐고 참여 인원은 200만 명을 넘었으며 체계적으로 확산됐죠.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위험을 계산했고 그럼에도 나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교수님은 시간을 건너뛰었습니다. 화면에 2016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죠. 이제는 국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존재했고 선거 제도도 있었으며 언론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였죠. 교수님은 팩트를 나열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했고 수개월 동안 지속됐으며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강제 동원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죠. 안 나가도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나왔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노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촛불 집회의 특이점은 반복성이었습니다. 한 번 나가는 건 분노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매주 나가는 건 다른 차원이죠. 추운 겨울, 일과 후 시간, 교통비와 체력 소모를 감수하며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심리적 비용이 상당히 높은 선택이었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이건 정부에 대한 항의 아닙니까? 국민의 요구를 표현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요구가 아닙니다. 국가를 향한 항의가 아니라 국가를 대신한 개입입니다. 국회보다 먼저, 사법부보다 먼저, 행정부보다 먼저 움직였죠. 국민이 국가의 공백을 먼저 메웠던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질서는 여기서도 결과였습니다. 본질은 선제적 행동이었죠. 참여자들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안전을 확보하고 평화를 유지한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일을 자기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죠.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시위와 뭐가 다릅니까? 프랑스도 노란 조끼 시위가 있었고 미국도 시위가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프랑스부터 설명했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세금과 물가 문제로 시작됐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국가를 향한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폭력화됐고 방화와 약탈이 벌어졌으며 사회적 피로가 누적됐죠. 국가에게 요구했지만 국가를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했고 스스로 책임을 떠안지는 않았던 겁니다. 미국의 일부 시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었고 명확한 요구도 있었죠. 그러나 시위 목적과 행동이 분리됐고 약탈과 충돌이 병존했습니다. 요구는 있었지만 책임 인수는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결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구와 개입은 다릅니다. 요구는 국가에게 던지는 것이고 개입은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위는 요구를 넘어서 개입이었고 그래서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한 학생이 또 물었어요. 그럼 한국 시위는 항상 평화적입니까?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1 운동이든 촛불 집회든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국가의 주인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국가의 일을 자기 일로 여겼습니다. 요구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꿀 책임까지 떠안았던 거죠.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불참해도 불이익은 없었으며 그런데도 나왔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개입이었고 국민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건 한국 국민의 특별한 의식 수준 때문입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 수준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국가가 사라졌을 때 국민이 국가가 되어야 했던 경험, 국가가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했던 기억이 반복됐던 겁니다. 3.1 운동에서 학습된 선제적 행동이 촛불 집회에서 다시 나타난 거죠. 세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의 특이점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말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선제적 시민 행동. 그게 한국의 본질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이번엔 이해의 침묵이었습니다. 요청받기 전에 먼저 나선 사람들, 그들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지켰고 나라를 바꿨던 겁니다. 교수님은 더 이상 사건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로 시작했죠. 한 사회가 자기 세대를 희생하기로 집단적으로 선택한 적이 역사상 몇 번이나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임진왜란 초기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의 국가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죠. 관군이 패퇴했고 중앙 통제가 상실됐으며 보호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장수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노비, 소장농, 백정, 천민이었죠. 지킬 나라가 없으면 내 삶도 없다. 이건 이념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희생의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무기는 낫, 죽창, 농기구뿐이었고 보상은 없었으며 실패할 경우 반역죄로 마을 전체가 보복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싸운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물었죠. 보상이 없는데 왜 먼저 나섰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건 강제동원 아닙니까?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었으니까 싸운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있었습니다. 산으로 숨을 수도 있었고 적에게 항복할 수도 있었으며 그냥 방관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사찰과 승려들 역시 중립을 벌였습니다. 재산과 곡식을 전부 제공했고 전투에 참여했으며 피난민을 보호했죠. 개인의 수행보다 공동체의 존속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시간을 건너뛰었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연도가 나란히 떠올랐죠. 1592, 1953. 이번에는 전쟁이 끝난 뒤입니다. 1953년 이후 한국은 극단적인 가난 속에 놓였습니다. 폐허였고 기아가 만연했으며 분단은 고착됐죠. 그때 국민 다수가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못 살아도 된다. 아이들만은 살려야 한다.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비를 최소화했고 극단적으로 저축했으며 장시간 노동을 감수했고 산업재해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주의 제약도 인식하면서 속으로 감내했죠. 이건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묵시적 합의였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애국심이 아니라 전략이라고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이건 정부가 강제한 겁니까? 개발 독재 시대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교육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가난할수록 교육에 집착했고 공교육이 확장됐으며 대학 진학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밥을 굶으면서도 아이들 학비를 냈고 농사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죠.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사람을 남기는 것뿐이다. 그게 그 세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전쟁 피해를 입은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필리핀부터 설명했습니다. 필리핀도 전쟁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는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소비 문화가 조기에 확산됐습니다. 세대 간 투자가 약화됐고 국가 역량은 장기 정체됐죠. 현재를 버릴 합의는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적 경제 위기 속에서 단기 소비와 포퓰리즘을 선택했고 세대 간 부담 전가에 실패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미래를 쌓지는 못했던 겁니다. 일본도 전후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희생은 주로 국가 주도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단위의 전면적 희생은 한국보다 약했죠. 한국은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버텼습니다. 교수님은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전후 한국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약한 쪽이 가장 먼저 버텼다는 점입니다. 한 학생이 또 물었어요. 그럼 이건 결국 약자의 희생을 미화하는 겁니까? 교수님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화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공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나라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만 뭉친 나라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자기 삶을 담보로 다음 세대를 국가로 만든 나라입니다. 보상은 없었고 위험은 확실했지만 그런데도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싸우는 대신 버티는 선택이었고 한 세대가 미래를 맡았으며 국가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의 국력은 제도보다 먼저 희생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대 간 희생의 연속. 그게 한국 역사의 본질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숙연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강의실의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죠. 소비는 늘었고 공동체는 약해졌으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숨기지 않고 현실을 나열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됐고 경쟁 중심 사회가 됐으며 세대 갈등이 심화됐고 국가 불신도 커졌죠. 한국도 평상시에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이야기 아닌가?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이 사회는 개인으로만 남을까요? 강의실이 긴장했죠. 교수님은 최근의 장면들을 차분히 나열했습니다. 요소수 사태 때는 소방서 앞에 익명으로 기부가 이루어졌고 재난 현장에서는 시민이 먼저 통제에 나섰으며 대형 사고 때는 구조대 도착 전에 역할이 분담됐습니다. 이건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이미 여러 번 답이 나왔다는 걸요. 교수님은 칠판에 딱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요청 이전. 강요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으며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동이 먼저 나왔던 겁니다. 이건 가치관이 아니라 반사에 가깝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건 한국만의 특징입니까?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다시 비교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기 시 정부 책임 논쟁이 먼저 일어나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행동보다 책임 공방이 먼저 벌어집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죠. 프랑스는 국가 불신이 강하고 항해 문화가 발달했으며 요구는 강하지만 대체는 약합니다. 국가는 비판의 대상이지 대신할 존재는 아닌 겁니다. 교수님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차이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국가를 남의 일로 보느냐, 내 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때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사회의 주인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같은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기억과 구조를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스위치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청 이전의 행동은 반복됩니다. 전환은 훈련이 아니라 기억이고 다음 선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과거를 반복할지에 있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다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의가 끝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를 덮었고 질문도 받지 않았죠. 오늘은 답을 주는 수업이 아닙니다. 관점을 남기는 수업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수업을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국가는 서비스 제공자였고 시민은 계약 당사자였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규명했죠. 이 프레임은 합리적이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국가가 실패하면 시민은 항의한다. 저는 그게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본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때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임진왜란의 농민, 일제강점기의 소장농, 전후의 부모 세대, 요소수 사태의 화물차 기사, LA의 평범한 상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들은 먼저 계산했죠. 이게 무너지면 내 삶도 같이 무너진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선택이 영웅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명령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으며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낀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역사는 위대한 인물의 기록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반복된 판단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저는 뉴스를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재난 뉴스, 국가 위기, 사회적 혼란. 그 안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회는 언제까지 요구만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개입할 것인가?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남겼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결에 있지 않습니다.
전환 능력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개인으로 살다가 필요할 때 공동체로 바뀌는 능력.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라 생존 논리다. 이 수업은 한국을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살아남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수업이었습니다. 국가는 제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유지됩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요구할 건가요? 아니면 개입할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가슴에 담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가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 먼저 움직일 때 버텨냅니다. 그 선택은 기록되지 않아도 역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